네, 투자공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맛보기 강좌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금 돈과이자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요 교과목은 투자공학 개론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제성공학을 들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목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경제성공학의 내용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부족하고 힘든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경제성공학 강의 참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물론 이제 경제성공학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 학기용으로 그 경제성공학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해 놓은 동영상도 있어요.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학기 강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강의와 이렇게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 강의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무슨 말 하는 거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과 이자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화폐와 이자 뭐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해요. 돈이라는 게 화폐라서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 파이낸싱이 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파이낸싱이 뭐냐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파이낸싱은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마련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돈을 마련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금융이라는 이 한자를 우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파이낸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파이낸스 뭐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고 되게 막 멋있어 보이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그럴싸한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얘기들인데 금융에서 금은 이건 돈이고요. 돈금자고 돈금자고 그 여기 있는 용자는 녹일 용자. 그러니까 돈을 녹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 돈을 이렇게 녹여서 흘러가게 하는 걸 말해요.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용자를 어디다 쓰냐면 융통한다. 돈을 융통하는 일이 결국은 금융이 되는 건데, 금융이 되는 건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융통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은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마련.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 오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융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도로를 닦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게 아니면 뭐 군대를 만들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오늘날 현대전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지 전쟁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행위를 우리가 금융,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파이낸스라고 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뭐 꼭 투자자는 아니고요. 투자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행위를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기업에게 돈이 필요한 쪽에게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돈을 줘요. 뭐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뭘 받습니까? 물론 이자도 받지만 그건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처음에는 뭘 받아야 돼요? 처음에 뭔가 증서를 받아야죠. 증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했으면, 예를 들어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사의 절반의 지분은 내 거다. 이익의 절반은 내가 가져간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그냥 돈을 빌려준 걸로 하고 나중에 얼마를 붙여서 갚아라고 하면 얼마를 빌렸다는 차용증을 쓴다거나 해서 뭔가 증서를 쓰게 돼요. 증서를 씁니다. 이 증서의 내용, 그러니까 뭐 서류죠. 일종의 서류 쪼가리인데, 뭐 요즘은 뭐 이것도 서류로 안 하고 다 전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약속들이. 미래에 지금 투자자가 이만큼 돈을 주면, 영시점이고요. 여기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투자자라는 사람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뭐 2년 후에는 내가 110만 원을 돌려주고, 3년 후에는 뭐 110만 원을 또 돌려주고, 그래서 2배 넘게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뭐 이게 명확한 경우도 있고 100% 그렇게 된다라고 되는 약속도 있고, 잘 되면 그렇게 해주고, 뭐 미안한데 돈이 좀 안 벌리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약속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증서를 만들어서 줘요. 네, 약속이 포함된 증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이 약속에 이 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금 흐름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페이오프라고 합니다. 페이오프.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계속 넘어가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안 넘어가는. 태블릿을 제가 이게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는 건데, 이 펜으로 타블렛이 익숙치 않아서 이제 글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보게 쓸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써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힘든데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페이오프를 모으면, 내가 지금 이 페이오프, 미래에 내가 약속받은 이 증서에 적혀있는 페이오프랑 내가 지금 기업에게 건네주는 돈이랑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이 증서에다가 이 돈을 내가 지불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걸 돈 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과정을 우리가 정형화해 놓은 걸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금융상품. 미래에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길 거야, 너한테. 근데 뭐 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건이 맞으면 너한테 그런 돈을 줄 거야 라고 써져 있는, 약속이 적혀 있는 종이를, 권리를, 증서를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금융회사는 너한테 팔 테니까 개인들은 그걸 돈 주고 사라 이겁니다. 돈 주고 사라. 자꾸 넘어. 돈 주고 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돈 주고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내가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이 금융상품, 이 증서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되는 거예요. 팜 리젝션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하면 뭐야, 또 정작 넘기고 싶을 때는 안 넘어가잖아. 아무튼 이게 가격이 되는 거니까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결국은 요 미래 수익,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은 이 미래 수익 페이오프에 대한 적정 가치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식으로 2년 후에는 110, 3년 후에 다시 또 110을 한 번 더 주고, 그런 내가 지금 100을 투자하면 이렇게 주는 이런 권리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지 적절할 거냐, 얼마를 지불해야지 이게 미치는 양상 아니고 합리적인 게임이 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을 알아야지 우리가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적정한 가격에 사야 되니까. 이번 학기에 다루는 건 그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대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상세한, 아주 뭐 정확하게 얼마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대원칙에 포함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제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좀 뺄게요, 얘를. 세 가지가 시간과 수량과 위험입니다. 시간, 언제 줄 거냐? 너 그 돈 나한테 언제 줄 건데? 2년째, 3년째 줄 거야. 수량,
얼마나 줄 건데, 2년째, 3년째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건데, 그리고 위험, 얼마나 확실하게 줄 건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로 나한테 보장을 해줄 건데 라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함수에 넣고 조물조물하면 적정한 가치가 나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금융상품을 아주 넓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가 돈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이 증서를 다른 그 개인들에게 투자자들한테 주고 아까 뭐 가격을 사람들이 지불하면 그 돈을 내가 받아오니까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금융인데 그렇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 두 가지가 바로 금융상품의 분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처음에 그냥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있어요. 돈을 빌리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걸 차입금융이라고 해요. Debt Financing. 돈을 그냥 생으로 빌리는 거죠. 빚을 지는 거죠. 빚지는 겁니다. 빚을 진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회사가 있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지만 차용증서를 주는 거예요. 차용증을 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무슨 권리? 경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 정도를 빌려서 내가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좀 썼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자꾸 나한테 야, 너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되고 손님 그 모시는 스타일이 메뉴판도 좀 바꿔야 되는데 100점은 못 받냐. 메뉴를 확 줄여야 된다니까. 이딴 소리 하면 어때? 짜증나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지. 네가 이 가게 주인인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너는 돈만 빌려주고 그냥 닥치고 있어 이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차익금융 때 파이낸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 경영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어떠냐면 회사 입장에서 좀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수익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네, 이자를 제법 줘야 되죠. 대신 우선권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이자를 많이 주거나 가치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갚아야 될 때 지분금융에 비해서 차익금융이 우선권이 항상 먼저입니다.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은 물론 이제 equity finance에서 이 파생상품은 조금 다른 경우긴 한데 그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equity financing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equity financing은 그 회사가 개인에게 차용증을 주는 게 아니라 권리를 줍니다. 뭐 수익과 경영에 대한 권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걸 동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가까워요. 어떤 경영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가까워요. 친구가 나한테 1억을 주면서 야 우리 동업하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식당 경영은 네가 하는데 나도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나누자.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하자. 대신 손해를 봐도 같이 보고 이익을 봐도 같이 보고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나누는 거야. 너 혼자 가지는 게 아니야. 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생기면 너랑 나랑 나눠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는 회사의 소유권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회사가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쪼개서 파는 거예요. 이익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5%면 5%의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5%의 이익도 가져가는 거예요. 의사결정도 5%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보면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하잖아요. 나는 5%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회사의 권리를 그 주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눠서 파는 거죠. 주주 권리를 나눠서 파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익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걸 또 배당이라고 해요. 나중에 좀 더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equity financing, 지분금융이라고 합니다. 지분 자체를, 권리 자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위험이 존재를 해요. 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주지만 이익이 안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배당을 못 줘요. 이익을 못 나눠줍니다. 야, 네가 돈을 빌려갔는데 줘야지. 난 돈을 빌려간 게 아니야. 너랑 동업을 한 거지. 동업을 했으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빨간 선이 바로 위험의 유무가 되는데 이 왼쪽은 물론 왼쪽도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회사가 파산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쪽은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고 위험이 없어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파이낸싱을 합니다. 오른쪽은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들입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 양, 시간, 위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왼쪽에 있는 상품들은 Fixed Income Asset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고정 수입 자산, 위험이 없고 수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만 고려를 하면 돼요. 따라서 이쪽은 시간만 고려를 하면 되는 애들입니다. 네. 시간이 핵심인 놈들이고 오른쪽은 시간은 물론이고 위험, 즉 확률도 고려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쪽이 훨씬 복잡하겠죠. 오른쪽이 더 복잡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왼쪽 금융상품부터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이 오른쪽 금융상품을 화면에서 반대네. 어쨌든 왼쪽 금융상품부터 배우고 오른쪽 금융상품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 금융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고정수입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채권, 본드입니다. 본드. 제임스 본드 할 때 그 본드이기도 하고 네, 채권. 채권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까 위에 언급했던 것 중에 차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증서예요. 나중에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걸 들고 가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 오른쪽 반대니까 헷갈리네.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거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인데 이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주식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 말고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불리는 주식에서 삐져나온 그런 또 위험 자산들이 있어요. 얘들은 엄밀히 말해서 지분금융이라고 하긴 그래요. 물론 지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꼭 지분금융을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은 아니고 주식에서 말 그대로 파생된 상품들이에요. 굉장히 위험이 큰 상품들이죠.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선물, 옵션, 뭐 기타 구조화 상품들입니다. 뭐 요즘 난리가 나는 뭐 DLS니 뭐 ELS니 뭐 MBS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파생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다시 조물조물해서 복잡한 계약을 만든 걸 얘기해요. 계약에 대한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정의와 따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기초 이론들을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벌써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제일 처음 왼쪽에 아까 앞에서 봤던 왼쪽에 있었던 위험이 없는 애들은 시간만 따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에 대한 걸 우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건 경제성 공학의 이번 시간에 벌써 동영상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걸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 가치와 이자가 바로 이 위험이 없는 자산들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돈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바꿔 말하면 같은 나한테 효용을 가지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는 화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불해야 되는. 그럼 화폐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화폐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는데 교환의 수단, 물건을 바꿀 때 우리가 화폐를 사이에 끼고 많이 하죠. 지불의 수단, 물건을 살 때도 지불을 하고 어떤 용역, 그러니까 일을 한 대가, 서비스의 대가 이런 것도 다 화폐로 많이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나 지불의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세 번째, 네 번째 가치의 저장과 척도가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뭐 쌀이나 뭐 과일로 내가 창고에 가치를 저장할 수도 있죠. 냉장고에 고기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가치를 저장을 할 때는 돈을 사용합니다. 그게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걸 따질 때 뭐 금 2돈짜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쌀 2말짜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5만 원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폐가 가치를 이렇게 반영하는 척도가 돼서 화폐의 수량이 커지면 가치가 커졌다. 화폐가 적어지면 가치가 적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가치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좀 변한다는 거죠. 화폐의 양이라는 게. 어떻게? 시간, 수량, 위험.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가치처럼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간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자는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이자는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우리가 돈을 넣어놓으면 돈을 이렇게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돈이 불어나요. 그죠? 왜 불어나느냐? A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tomorrow. 오늘의 1달러가 내일의 1달러보다 더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이자가 붙느냐? 이자를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데 왜 이자가 붙느냐? 그게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을 저축을 해요. 그럼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5만 원이 붙은 거거든요. 5만 원을 내가 추가로 받았어요. 이 5만 원이 바로 이자고 그게 돈의 시간 가치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원천이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위험, 인플레이션 당연히 포함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혹은 기회비용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돈을 더 늘려줘야 되느냐? 은행이 왜 그래야 되느냐? 돈을 빌려갔으니까 맞는 말인데 왜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늘려줘야 되나요? 내가 뭔가를 손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뭘 손해봤을까요? 1년 동안. 내가 뭐 100만 원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돈은 여전히 내 돈이죠. 여전히 내 돈이에요. 근데 왜 은행이 내 돈을 갖고 있음으로써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반대로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감으로써 무슨 좋은 일이 있었길래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할까요? 은행이 이 돈을 가져가면 뭘 하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죠.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줌으로써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 돈을 또 빌려간 사람들은 뭐 장사를 하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는 데 쓸 수도 있어요. 물론 1년 후에 내가 그 돈을 돌려받으면 나도 그 기회가 다시 생겨요. 하지만 1년 동안은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내가 그걸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할 수도 있죠. 1년 동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그게 핵심이죠.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시간 가치의 원천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1년간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그 1년간 여자친구가 생겨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트와이스 콘서트가 있어서 콘서트를 갈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기회들을 버리고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대신 나한테 돈을 줘라. 그게 시간 가치입니다. 꼭 은행에 넣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그 기회를 버리면 항상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평가할 때 미래에 나한테 어떤 돈이 돌아올 거라는 약속이 적힌 금융상품을 바라볼 때 그 미래의 시점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100만 원은 오늘의 100만 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금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달리일 때는 이렇게 늘어나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하지만 복리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이 전체에다가 또 이자가 붙죠. 그리고 또 전체에다가 이자가 붙고 이런 식으로 붙는 게 복리 쪽에서 돈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이게 복리
커브고요. 이게 단위의 커브입니다. 이게 돈의 양이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원금은 그대로 원금이겠죠. 이만큼이 이자가 되겠죠. 네, 이자가 붙어.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지금의 이 돈과 이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죠. 뭐 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볼까요? 20년이 지났을 때는 원금은 똑같이 100인데 이자가 뭐 한 120 붙었어요. 그래서 토탈 220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100만 원은 20년 후에는 220만 원쯤 된다. 그래야 서로 가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는 어떻다? 동등하다, 등가다. 영어로는 equivalent하다. 보입니다. equivalent하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경제적 등가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동등한 거죠. 즉 시간에 따라서 돈이 이 정도로 늘어나줘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속도는 이자율이 될 거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곡선이니까 미분한 기울기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곡선은 원금에다가 계속 이자를 붙여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F는 P에다가 1 플러스 I 5%면 1.05가 계속 시간마다 곱해지는 거죠. 뭐 10%면 1.1이 계속 곱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등가가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또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복리기간, 실효이자율, 연속이자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경제성 공학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런 애들은 뭐 투자공학에서는 뭐 아주 자세히 다루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고 연속이자율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해요. 연속이자율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자율을 1년 단위로 따지느냐 월 단위로 따지느냐 막 이걸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더 자세히 따지면 아주 연속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실효이자율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R이 돼서 나중에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따질 때 이런 공식을 쓸 일이 생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좋은 개념 중에 하나는 이것도 경제성공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인플레이션과 실질 이자율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5% 받았어요. 이자를 5% 받았어요. 근데 물가가 인플레이션, 이게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가 3% 정도 증가했어요. 뭐야? 그럼 난 실제로는 2% 번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맞나요? 1년 전에는 100만 원 했던 물건이 1년 후에는 103만 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100만 원 저축했더니 내가 이자가 5% 붙어서 105만 원을 받기는 했는데 1년 전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려고 봤더니 그게 103만 원이 돼서 샀더니 2만 원 남았어. 뭐 남긴 남았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진짜 5% 이자율은 아니고 요 두 개를 뺀 2%가 나의 뭐다? 실질 이자율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지 진짜 이자율이다.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이런 개념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제성공학 복습을 하면서 좀 자세히 보기를 바라고요. 이것들을 제가 다 설명하면서까지 이번 학기 수업 진도를 나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모든 내용들은 다 복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경제적 등가의 계산은 현재에서 미래로 바꿀 때는 1 플러스 i의 t승을 한다. 그럼 반대로 미래의 어떤 돈을 현재로 바꿀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i의 t승, 마이너스 t승 혹은 이렇게 t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복리기간에 따라서 실효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걸 아주 연속적으로 잘게 쪼개면 연속 이자율이 된다. 연속 복리가 된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 네. 뭐 이 정도는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경제성 공학에서 배웠으면 하는 내용, 배워서 이해하고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안선택법이 있어요. 대안선택법. 경제적 대안과 대안선택의 방법이 있는데 경제적 대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대안이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문제에 그 시험 문제 풀 때 보기 같은 거예요. 보기 같은 거죠. 네. 시험 문제 보기 같은 거죠. 근데 경제적 대안이니까 이 경우는 뭐 투자 상품들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A, B, C 뭐 이렇게 있는데 어느 거를 고를까? 네. 이런 상황이 경제적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대안은 크게 독립적 대안과 배타적 대안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독립적이라는 말과 배타적이라는 말은 제가 뭐 다른 수업이나 뭐 여러분들 혹시 통계 과목 들었으면 거기서도 많이 배울 텐데 독립과 배타가 있죠. 독립과 배타의 가장 큰 차이는 독립은 A를 선택하는 것과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할 수 있고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 안 하고 A를 선택 안 하고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 안 하고 B를 선택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이게 다 가능한 게 독립적 대안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되게 많아서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유니클로는 가면 안 되죠. 요즘. 뭐 스파 브랜드에 가는 거죠. 뭐가 있냐? 탑10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거지. 뭐 베이직 하우스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옷 하나에 뭐 기껏해야 한 6, 7만 원 하는 동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든다라는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그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옷들은 다 사도 돼요. 네. 그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요 기준 어떤 공통의 기준만 만족하면 그거보다 좋은 애들은 다 사도 되는 게 독립적 대안입니다. 반대로 배타적 대안은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돈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니까 자동차를 한 대 정도 살 수밖에 없어요. 딱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뭐 2천만 원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딱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소나타를 살 건지 말리부를 살 건지 하나로 결정을 해야 돼. 소나타를 사면 말리부를 못 사고 말리부를 사면 소나타를 못 사는 거예요. 뭐 K5든 뭐든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배타적 대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독립적 대안이나 배타적 대안을 선택을 할 때 걔네들끼리 비교를 하거나 독립적 대안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랑만 비교를 하면 돼요. 배타적은 서로 비교하지만 독립적 대안은 어떤 기준이랑만 비교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do nothing 대안입니다. 영어로는 do nothing alternative라 그러는데 대안이 영어로 alternative거든요. do nothing alternative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미 옷이 있어요. 옷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옷보다는 마음에 들어야지 이걸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옷을 사느니 그냥 집에 있는 옷 있겠다. 그냥 집에 있는 옷 그냥 챙겨 입고 말지 뭐. 라고 하면은 그 기준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네. 그게 do nothing이 됩니다. do nothing alternative는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선이 됩니다. 야 그거 선택을 안 해도 나한테 이게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게 do nothing 대안입니다. 그럼 투자 상품을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 상품 A, B, C, 뭐 D도 있다라고 치죠. D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돈 많아요. 돈이 많아서 얘들이 독립적인 대안이 됐어 나한테. 물론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배타적인 대안이 돼요. 아까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돈 많은 사람은 모든 자동차가 독립적 대안으로 보여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되지. 돈이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차를 한 대밖에 못 사니까 배타적인 대안이 되죠. 어쨌든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상품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미 나한테 금융상품이 있어.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예를 들면 4% 정도 준대. 그럼 금융상품들을 쭉 바라봤을 때 A는 6%, B는 7%, C는 뭐 8%, D는 2%. 그러면 D는 아예 한 개도 안 사겠죠. 뭐 나중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7%, 8%도 있지만 6%는 살 수도 있어. 내가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행위가 기나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이미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려면 최소한 그 기준보다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대안을 평가하는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이 경제적인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한 정량적인 이제 계산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성 공학에서 배우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MPB라고 불리는 순형가법이 있고 IRR이라고 불리는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리고 BC라고 불리는 비용 효과 분석 혹은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을 합니다. MPB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모든 캐시플로우거든요. 이게 CF 현금 흐름을 전부 다 앞에서 요거 봤지만 미래의 돈을 이렇게 현재로 바꾸는 거거든요. 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을 해요. 전부 다 현재로 환산해서 합한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합한 게 이게 양수가 되면 좋은 거라는 거죠. 나간 돈이든 들어오는 돈이든 다 현재로 환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쌤 다 처리하고 빼고 더하고 다 해서 플러스가 남으면 좋은 애라는 거예요. IRR은 뭐냐면은 이 캐시플로우의 NPV가 빵이 되게 하는 이자율을 결정하면 그게 이놈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자율을 잘 조정을 하다 보면 이 전체가 빵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이게 돈이 늘어나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요 IRR, 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겠죠. 네.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 수익률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놈이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세 번째, 비용 효과 분석,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는 이쪽은 코스트, 비용 쪽이고요. 이쪽은 효과 쪽입니다. 둘 다 비용이든 효과든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비용의 현재 가치 뭐야 왜 꺼져? 화장하겠네. 비용의 현재 가치 분의 효과의 현재 가치. 넌 왜 그러냐? 효과의 현재 가치 이렇게 두 가지를 따져서 합쳐서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분의 효과가 1보다 크면은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죠? 네. 비용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닌데 장갑을 샀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잠깐만. 아이씨.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지금 내가 뭘 했냐면 당구장 장갑인데 뚫린 부분이 반대로 일반 장갑 하나 뚫으면 당구장 장갑이랑 이거랑 두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펜을 이렇게 해서 터치가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비용의 현재가치분의 효과의 현재가치를 따져서 이게 1보다 크면 좋은 그런 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선택법 세 가지에 대해서 기준을 따지면 do nothing,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 기준점이 되는 것은 NPV가 0이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0이겠죠. IRR은 MARR이라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수익률. 이걸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건 넘어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이미 내가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그 은행 이자율이 최소 요구 수익률이 돼요. 그거보다 높아야지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지. 그거보다 안 높으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C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들어오고 나간 게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1이 되겠습니다.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럼 독립적인 투자 대안은 요 기준점보다만 크면 되니까 NPV가 NPV do nothing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됩니다. 0보다 크면 그 A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요 do nothing의 수익률인 MARR보다 크면 역시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BC도 기준점인 1보다 크면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투자 대안. 근데 서로 베타적인 경우에는 서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비교를 해야 되면 NPV A 빼기 B를 한 것, A 빼기 B를 해서 두 개의 캐시플로우를 서로 빼준 다음에 그거의 NPV를 구한 게 do nothing보다 크면 돼요. 근데 NPV는 성격이 뺀 다음에 NPV를 구하나 각각의 NPV를 구해서 빼나 똑같아요.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안 돼요. 네, 좀 짜증나죠? 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NPV는 그냥 서로 NPV 구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좀 간단하죠? 되게 좋죠? IRR은 그렇게 안 되고요. 캐시플로우를 미리 뺀 다음에 그거의 수익률을 구한 게 do nothing보다 좋으면 A를 선택, 만약에 이쪽이면 B를 선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BC도 마찬가지로 do nothing 해서 A 빼기 B를 한 것이 do nothing보다 커야지 A를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BC A 빼기 B는 B끼리 빼고 C끼리 뺀 거를 나눠주면 돼요. 네,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선택법이 있는데 이번 투자공학 개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얘입니다. 얘랑 얘도 좀 사용을 하죠. 당장 IRR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채권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채권 수익률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수익률을 이해하려면 경제성 공학에서 이 내부 수익률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해해야 돼요. 뭐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추가 공부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또 좋은 것들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할인율, 수익률, 그리고 최소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다 이자라는 말로 다 뭉뚱그려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는 뭐 지금 너무 길어졌으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할인율은 쉽게 말해서 아까 미래의 돈을 현재로 바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할인율이에요. 돈을 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 F보다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줄어든다 해서 돈이 줄어든다 이거를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이 줄어드니까. 이럴 때 할인할 때 쓰는 비율이라고 해서 할인율입니다. 그럼 이 공식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다 할인율인데 그 할인율로 주로 많이 쓰는 게 최소 요구 수익률이에요. 다른 걸 쓸 때도 있습니다. 네. 수익률은 우리가 다 알지만 뭐 결국 설명을 하게 되네요. 투입분의 산출 빼기 1 한 게 수익률이죠. 예를 들면 100을 넣어서 110이 나왔다. 그러다 이렇게 빼면은 이게 1.1이니까 0.1이 나오죠. 0.1은 10%니까 수익률이 10%가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간 이자율의 계산, 이게 꽤 어렵습니다. 이자율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자율이 일정한 걸 플랫 텀 스트럭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을 저축하든 3년을 저축하든 5년을 저축하든
1년 이자율이 항상 매년 3%다. 이런 거를 플랫텀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네, 항상 똑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5년을 한꺼번에 저축을 하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자율이 훨씬 커져요. 네, 이자율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할 때는 텀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있다 그래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까지는 1년만 이자를 넣으면 뭐 2%, 3년 넣으면 뭐 연평균 3%, 5년 넣으면 연평균 4%다. 그럼 1년에서 3년으로 갈 때는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해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고 3년을 모으면 연평균 3%가 된다는 건데 그때 평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평균 이자율을 산술 평균이 아니고 기하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같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이 끝났어요. 너무 허겁지겁 좀 지나갔는데 강의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강의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강의 시간에 같이 예제를 풀어봐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 지금 처음이라서 좀 너무 강의 자료를 다 떠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동영상 강의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것과 나눠서 그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거를 잘 계획을 세우도록 할게요. 아무튼 첫 시간 동영상 강의가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고 경제성공학에서 거의 한 학기에 3분의 2 가까이 3분의 2 정도 네. 최소 한 절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내용을 지금 3, 40분에 요약을 한 거다 보니까 물론 다 한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발췌를 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성공학을 배웠던 학생들도 좀 멍하니 그런 게 있었나 싶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은 제가 2번, 3번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게 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예습 복습을 확인해 나가면서 수업 진도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수업을 진도를 뽑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줘야지만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다 똑같죠. 뭐. 늘 수업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동영상 강의도 열심히 듣고 수업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